지금 젊은이들 사이에서 금융자산과 주택자산이라고 보거든요. 하나를 반드시 먼저 하고 나중에 하는 그런 방식, 집은 반드시 사야 된다는 기성세대 고정관념, 이거로부터 많이 지금 벗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선택적 재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내 집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생겨난 이유는 그것이 지난 3, 40년 동안 분명한 수익률을 보여줬기 때문이거든요. 그거는 과거의 방식일 수도 있죠. 금융의 수익률이 더 높다면은 분명히 자산시장이 바뀌었다. 바뀌죠, 당연히. 이 세대들은 부동산 중독 세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대의 특징은 아파트 편식사에만 아파트 불패시나만 남아있는 거지, 나머지 부동산은 별로 관심도 없고 레드오션으로 진입한 거예요. 김원장의 머니살롱 시작합니다. 프랑스의 지리학자 발레리 줄레조라는 사람이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책 쓴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오래전 이야기인데, 한강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거대한 콘크리트로 된 반포 주공이죠. 아파트 단지를 보면서 저게 뭔지 몰라서 북한에서 탱크로 남침하면 이렇게 쓰러뜨려서 탱크 진입을 막는 구조물이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게 지금 하나에 얼마입니까? 한 채가. 우리는 왜 이렇게 독특한, 프랑스에서 이렇게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뭐 이민자들이나 서민들이 사는, 우리는 하여튼 독특한 주거 문화를 갖고 있고 집을 간절히 바라는, 집에 대한 소유를 간절히 바라는 국민이 됐어요. 오늘 그래서 이분과 집과 우리 주거 문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원갑 KB 수석 전문위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정책 이야기는, 부동산 정책 이야기는 아마 곧 세제 개편이 나오면 위원님이나 저나 입이 닳도록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 전에 정말 특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집에 대한 생각을 좀, 다른 생각을 좀 알려주세요. 일단 이 질문부터 드릴게요. 질문이 큰데, 우리 왜 이렇게 집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민족이 돼버렸죠? 그분은 우리나라만 독특한 민족 습성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거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의식주 중에서 필수 요소잖아요. 하나 갖는 것이야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욕망 아니겠어요, 그죠? 가령 내 집이 있는 사람과 내 집이 없는 사람, 원시시대를 생각해봐요. 그러면 내 동굴이 있고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남의 동굴을 빌려 쓰는 사람, 주거의 불안정성, 행복의 어떤 차이는 크겠죠. 그거는 이제 인간의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본능인데, 집은.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이게 집하고 부동산은 다른 거예요. 이게 집은 기본적으로 홈이죠. 그리고 부동산은 일종의 이거는 하우스가 되는 거고, 집은 이제 쉘터 같은 거예요. 그죠? 삶의 안식처 같은 거고, 그런데 이게 이제 부동산은 에셋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투자 자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지금 많은 부동산 시장의 어떤 문제, 혹은 부동산으로 인한 어떤 빈부의 어떤 갈등이나 계급 갈등 구조가 집이 집으로 그치지 않고 이게 이제 자산화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더 심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산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말하자면 부동산이 하나의 신분제가 되는 거고, 그걸 놓고 또 상대적 위화감이라든지 박탈감, 배아프리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집의 가치 전도 현상, 마르크스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본은 결국은 이게 가치를 전도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원래 집이 하나 있고 또 부동산은 또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사이에 누가 이걸 어떻게 보면 뒤바꿔놨느냐, 가치를 전도 시켰냐면은 바로 이 자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바꾼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이 원래대로 그치지 않고 자본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어떻게 보면 성격이 좀 뒤바뀐다고 그럴까요? 그렇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뭐라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미술 작품조차도 하나의 초각 투자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게 자본화 혹은 자산화 하는 과정이니까,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우리나라의 주택 혹은 부동산 시장의 문제는 그게 하나의 자본 이득을 위한 하나의 수단화되고 있다는 게 투자재가 돼버렸다. 투자재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투자 자산화라고 해요. 에세타이제이션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서부터 모든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어떻게 보면 삶의 무게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강남에 그러면 60억짜리 갖고 있는 사람하고 내가 그러면은 6억짜리 갖고 있는 사람하고 그럼 행복이 10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행복은 자기 주관적인 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너무 이걸 갖다 가격으로 수치화하고 객관화하고 그다가
어떻게 보면은 점수를 매기고 거기서 그람수를 매기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어떤 주거 자본주의의 어떤 왜곡된 어떤 그런 단면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은 홈이 아니라 하우스. 거기에 이제 자본이 개입이 되고 가치 전도가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일하고 싶지 않잖아요. 뭐 그런 문제들이 곳곳에서 우리나라에 좀 더 심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진국도 도심으로 가면 다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심할까? 선생님도, 변호사도, 의사도, 정치인도, 프로야구 선수도 강남에 집이 있느냐, 내 집이 있느냐, 집이 없느냐 계급화되는 구조가 어디서 느껴지냐면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자기소개를 하는데요. 저는 이미 자가를 갖고 있고요. 마치 갑옷에 내가 어느 정도의 갑옷을 갖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그런 느낌을 받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삶이 집의 노예가 되는 거죠. 이때는 가격의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집은 사는 수단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뒤바뀐 거예요. 뭐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폐단들 혹은 이 안 좋은 모습들이 지금의 어떤 극단적인 흐름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뭐 삼각형으로 해가지고 이게 가격에 따라서 뭐 등급 매기 놓은 맞아요. 그거 보셨죠.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주거 자본주의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이제 신분제라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일그러진 뭐 자본주의의 어떤 투영물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청년들이 그래서 기성세대가 그렇게 사는 걸 봤기 때문에 나도 빨리 집을 장만해야겠다. 이렇게 아니 뭐 어느 선진국인들 그러면 뭐 집을 살려는 사람이 없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너무 중요한 가치관이 된 것 같아요. 청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저는 기성세대들의 어떤 패턴들을 그대로 따라갈 필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드디어 작년하고 올해의 이제 그게 변화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 변곡점을 지나는 것 같아요. 기성세대들이 살아왔던 방식은 주로 뭐예요? 이게 굉장히 하나의 이제 단편적이면서도 획일적이었죠. 자, 그러면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그 다음에 대출을 해서 집을 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집도 평수를 넓혀가는 거. 네. 이게 삶의 일종의 방정식이었어요. 혹은 한국인의 일종의 문법 같은 거였는데 최근에 그게 약간은 다원화되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쪽에 말씀드려서 이제는 오히려 뭐 주식이나 코인을 해서 돈이 벌리면은 나중에 집을 사는 거죠.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우회 전략이라고도 이제 보는 거예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집을 언제 살까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집을 하나의 마켓 타이밍의 대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만 쓰는 투기적 언어라고요. 시골에 가령 뭐 지리산이나 속리산 산골짜기에 가서 동네 아주머니한테 가서 아주머니 이 집 언제 사면 좋아요라고 물어보면 아마 한 대 아마 맞을 겁니다. 그거는 타이밍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타이밍을 잰다는 것은 나도 모르게 자본주의적 어떤 그런 가치관들이 내재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요라고 얘기하는데 실수요도 집값 떨어지면 안 된다는 전제를 달잖아요. 아니 그런데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를 봤더니 그 시기에 집을 못 사면 영원히 못 사더라. 그러니 나는 어쨌든 뭐 어디 대출을 끼던 기회만 생기면 어떻게든 주택 매매 시장에 진입을 해야겠다. 이게 거의 이데올로기처럼 굳어져 있거든요. 아니 반드시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일부 서울 수도권의 집값이 계속 오르는 지역에서는 이른바 기성세대의 가치관을 이제 그대로 따르는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주로 전공법이라고 그래요. 대출을 이제 최대한 내죠. 그래서 집을 사죠. 말하자면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차곡차곡 대출 이자를 갚고 오르다 보면 어때요? 처음에는 뭐 내가 화장실하고 큰 방이 내 집이지만 나머지는 은행 거잖아요. 점차 이제 늘려가지고 완전한 소유권을 갖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뭐 집값도 올랐겠죠. 그거는 제 생각에 X세대나 베이비 부모들의 어떤 하나의 자산 정식 방법이에요. 이른바 부동산 중독사회 혹은 부동산 몰빵사회의 하나의 어떤 루트라고 보면 돼. 그렇게 요새는 안 해요. 그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그게 결정적인 어떤 하나의 이제 인식의 변화, 그게 저는 뭐 아직까지 대중적이진 않지만 서서히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옛날에는 주식을 해서 아무리 많이 번다고 하더라도 차를 바꾸는 수준이었어.
지금은 주식을 해서 집을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는 그만큼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누구나 다 기회비용을 생각할 거잖아요. 그죠? 집을 사서 우상향 기우제를 지낼 거냐 아니면은 다른 대체 금융상품을 통해서 내가 충분히 상대적 박탈감도 극복하고 부를 증식시킬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선택의 재화가 되는.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서 금융자산과 주택자산이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를 반드시 먼저 하고 나중에 하는 그런 어떤 방식 혹은 집은 반드시 사야 된다는 이런 어떤 기성세대의 어떤 고정관념 이거로부터 많이 지금 벗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히려 둘 중에 하나의 뭐냐면은 선택적 재화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주가가 지금 뭐 더 오르면은 그런 생각들이 굳어지겠지만 설사 주가가 5천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어떤 변화의 조짐이 아마 올해하고 내년에 더 비롯된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이제 스톡 사피엔스 시대로 접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 스톡 아시죠? 주식 사피엔스 시대인데 오히려 내 집 마련이 선택이고 주식이 필수인 시대가 저는 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김원장 기자님이 얘기하면 그건 설득력이 없지. 저는 부동산을 올해 31년째 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양심을 속일 수는 없는 거거든. 전망을 팔아먹지 않아요, 저는. 제가 설사 내일 제가 일자리가 없더라도 정확하게 시대적 정신과 시대적 흐름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내 집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생겨난 이유는 그것이 지난 3, 40년 동안 분명한 수익률을 보여줬기 때문이거든요. 집을 가진 사람과 갖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그래서 형격히 커졌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저런 이유로 집을 선택하지 않았다가 10년, 20년 뒤에 형격한 차이가 나면 어떡해요? 그거는 과거의 방식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금융의 수익률이 더 높다면은 분명히 자산시장이 바뀌었다. 바뀌죠, 당연히.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많은 말씀들이 주로 김은장 기자님도 일단 2차 베이비부머 세대잖아요. 주로 이제 64년생부터 75년생 사이 한 900만 명 정도가 있는데 혹은 이제 1차 베이비부머 55년생부터 63년생들이 가졌던 베이비부머의 시각이라니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밑바닥을 보면은 생각보다 이 꿈틀거리면서 어느 순간 이게 엄청나게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는데 잘 보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특히 이제 우리가 산업화 시대를 거쳐오면서 부의 척도가 뭐였어요? 한동안 빌딩이었다가 지금 강남 아파트가 돼버린 거죠. 조금 전에는 우리가 비트코인이었어. 그 이전에는 뭐였어요? 당연히 뭐 농경사회 때는 논밭이었고 그게 공장에서 빌딩에서 지금 강남 아파트로 온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 이제 국토연구원에서 조사한 게 있는데 그게 총자산 불평등 상대적 기여도 대충 느끼죠? 뭐가 격차를 만들었느냐? 그렇죠. 그게 거주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67%였다고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강남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마용성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하다못해 한강벨트 근처에 샀느냐 안 샀느냐에 따라 가지고 부의 어떤 그런 격차가 극심해졌다는 건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부를 정식시키는 루트가 하나밖에 없었을 때 말하자면 옛날에 예적금하고 부동산이 두 개 축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예적금은 죽었죠. 지금 요새 저축은행 관계자 얘기는 요새요 대출을 해줄 수가 없대. 예금이 안 들어온다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예금은 갔죠.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뭐 위기가 오면 다시 뭐 그쪽으로 가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주식에서 어떻게 보면은 엄청나게 확장성을 갖고 있는데 주식을 그냥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만 보시면 안 돼. 그게 배당주도 있는 거고 리츠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파생 상품들이 이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돌파구를 찾고 거기를 통해서 자산을 증식시키는 이 흐름이 저는 메가 트렌드라고 보는 거예요. 시장만 보면 지금 또 그런데 불과 몇 달 사이에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 지역에 이른바 키맞추기라 그래서 주거 여건이 좋은 곳을 중심으로 집값이 제가 볼 때 무섭게 오르고 있거든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10년 전, 20년 전에 제가 취재기자 할 때하고 비교하면 진짜 서울과 수도권에 알짜배기만 오르지 지방으로 내려가면 지방 대도시에 굉장히 좋은 동네들 있잖아요. 대전의 도룡동 같은데, 광주의 봉선동 같은데 있거든요. 저 해운대 같은데.
대구의 수성 이런 곳은 오히려 그 정고점을 뚫지 못해요 몇 년째.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이 자산을 증식하는 유일한 시대였던 시대가 지나서 지금 또 다른 방법들이 열리고 있다. 거대한 자본시장들이 열리고 있어서 꼭 이것만 선택하지 않을 것 같다. 우리 청년 세대들은. 왜냐하면은 젊은 세대는 단군 이래로 가장 재무지능이 뛰어난 고지능 세대예요. 이 세대는 굳이 부동산하고 어떻게 보면은 금융하고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거든요. 이 세대들의 특징을 잘 보면은 이 세대들은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중독 세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부동산 프렌들리 세대, 부동산 친화 세대가 아니라 투자 친화적 세대란 말이에요. 투자 중독적 세대예요. 잘 보세요. 근데 이 세대의 특징은 굳이 부동산이라고 했을 때 아파트하고 동일시하는 세대예요. 자연을 그리워하지 않는 세대고. 그래서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불패 신화는 끝났습니다, 이미. 누가 땅을 사고, 누가 요새 뭐 상가를 사고, 누가 다세대를 사요. 아파트 편식사에만 어떻게 보면 남아있죠. 그렇죠. 그죠. 아파트 어떻게 보면 불패 신화만 남아있는 거지 나머지 부동산은 별로 관심도 없고 그쪽 시장은 이미 다 레드오션으로 진입한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보셔야 돼. 지금 우리나라가 부동산 어떻게 보면 불패 신화가 남아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올드 패러다임이고 지금은 아파트 중독이나 아파트 불패 신화만 남아있는 거죠. 그건 MZ세대하고 맞물리는 거예요. 상가 굉장히 어려워졌고 꼬마 빌딩 어려워졌고 공업지대에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시장 자체가 무너진 것 같고요. 과잉 공급으로. 오피스텔도 사실 여의도의 그 MBC 자리에 있던 그 굉장히 주상복합 멋지게 지어놨는데 이것도 미분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이제 제가 아까도 이제 김은영 기자님 나름대로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고 그래서 저랑 이제 자주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항상 이게 패스트 팔로우적인 이런 관점에서 제가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별명이 터민남이에요, 터민남. 트렌드에 민감한 남자라고요. 제가 트렌드 책도 냈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을 보시려면은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액티브 바이어 혹은 슈퍼 바이어라고 표현해요. 30대를. 그래서 30대가 돌아다니면은 집값이 올라. 그러니까 이게 종전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우리나라의 30대들을 통계를 보면은 주택 소유율이 높지 않아요. 전국적으로 36%고. 서울은 한 10%포인트 낮아요. 한 6% 정도가 되는데 이 세대가 그 사이에 많이 성숙했다고요.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시행착오를 통해서 학습 지능을 높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현자가 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게 30대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이 세대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주로 부모의 가치관을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약간 내재화했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강남에 살아. 어머니가 강남에 살아. 그러면은 주로 그동안에는 보유세나 여러 가지 그런 뭐 장떡공제나 이런 거를 갖다가 만약에 더 무거워진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내일인 줄 안다고요. 20대 때는. 30대 중반이 됐어. 나도 결혼했어. 애가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는 부모 동일시 현상에서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비동조화 흐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강남은 혹은 마용성 한강벨트는 지금 시장에 주눅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건 앞으로 한 2, 3년 동안 계속 주눅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는 오히려 이걸 코어 디스카운트 현상이라고 합니다. 중심부 약세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왜 그런가? 베이비 부모들이 반백수니까요. 소득이 없잖아요. 이걸 캐시푸어 세대라고 그래요. 랜드리치 캐시푸어 세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처럼 말하면 집거지 세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친구들의 부모님은 강남 3구나 한강벨트 요지에 많이들 갖고 있거든요. 아직도.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그걸 받아줄 사람들이 없군요. 그 가격이나 더 비싼 가격에. 옛날에는 부모하고 같이 살 때 20대 뭐 초반에 30대만 하더라도 부모 걱정이 내 걱정이었다니까. 그래서 나는 독립했잖아요.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가게는 분리돼 있다고요. 그러면은 내가 그러면 동대문 지금 가장 어려운 데가 동대문 성북구 그다음에 뭐 이런 서대문구 관악구잖아요. 그거는 뭐 10억 해요. 가령. 근데 내가 10억짜리 집 사는데 그게 뭐 보유세와 무슨 관계 있어요? 보유세 내더라도 월급으로 충분히 커버 가능하고 장떡공제는 뭐예요? 그거는 12억 넘는 거예요. 나중에 팔 때 얘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에 바로 이게 이제 분절화 현상, 세그멘테이션이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30대들이
이른바 이 에코 베이비 부모죠. 이 부모하고 생각을 서로 달리한다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본다는 거지. 기성세대들은 그렇잖아요. 옛날에 뭐 문재인 정부 때 만약에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그때는 견뎠죠. 왜? 회사 다녔잖아요. 캐시플로우가 나왔을 때잖아. 근데 지금은 안 된다고. 지금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지금 특성 중에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파리 대책이라고 아마 2017년 기억하시죠? 그때 양도세, 중과세 도입했을 그때 우리나라의 65세 인구 비율이 14%였어요. 지금은 21.5%입니다. 1년에 0.7에서 0.8%포인트 정도 늘거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주력 세대들이 반백수기 때문에 보유세에 민감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택수를 줄이거나 주거 다운사이징을 하는 거죠. 그 흐름이 지금 강남의 하나의 메인스트림이 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더니 뭐예요? 나머지 지역은 강남하고 같이 안 놀잖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라면은 여의도의 재건축 단지나 이러고 보니까 그동안의 가격 흐름을 이끌었던 건 다 재건축 단지니까는 그거는 기술적으로 오를 이유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좋아져 버리니까 재건축을 통해서. 재건축은 지금까지 재건축이 제가 알기로는 수익성이 좋은 적 없었어요. 대부분 주변 집값이 올라가지고 자연스럽게 수익성이 좋아지는 아니 용적률 상향해주거나 그럼 기부채납을 줄이거나 이러면서 여의도는 좀 특수한 케이스지. 아니 대치 음마나 대치동 성경 우선 그 라인이나 잠실 5단지나 목동이나 집값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많이 오르면 뭐예요? 어차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통해서 상당 부분 그거를 이제 준 뭐 조세 같은 거로 내야 되는데, 근데 반드시 지금 재건축이 많이 올랐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새 아파트가 더 많이 올랐지. 재건축된 뒤에 오른다. 그게 더 많이 올랐. 물론 같이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제가 생각에는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서 보통 같이 동행하더라고요. 뭐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좀 특별하게 여의도가 뭐 거기가 단지 뭐 어떤 그런 인센티브 외에도 여의도가 굉장히 약간 힙해졌잖아요. 현대백화점하고 젊은 여성들 외국인들이 꼭 그 방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시가 약간 성격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결국 집이야. 집이 최고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혹시 그게요, 케인스가 얘기하는 혹시 관습이 아닐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대부분이 뭐예요? 관습이라는 게, 컨벤션이라는 게 뭐예요? 고정관념이죠. 그동안에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정식해 왔고,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렇죠. 강남 아파트는 영원하다. 뭐 그런 일종의 제 생각에는 약간 내러티브일 수도 있어요. 그게 서사일 수도 있어요. 물론 강남은 저는 개인적으로 쉽게 이게 안 무너집니다. 네. 그렇지만 부를 정식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원웨이였다면은 지금은 멀티웨이이기 때문에 결코 그에 대해서 준우감을 갖거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 자기만 잘하면은 충분히 이제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부를 만드는 사람이 곳곳에서 지금 목격이 되잖아요. 저는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새로운 어떤 부동산 불패나 부동산 중독 사회로부터 벗어나는 거지, 조금은처럼 항상 이게 젊은 세대의 어떤 그런 기민성이나 뭐 트렌디한 모습들, 그걸 통해서 세상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유기체처럼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발전해 나간다는 거예요. 혹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부동산 입지 불패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 끝나진 않겠지만 그건 못지않게 대체 상품이 나와서 거기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면은 굳이 뭐 컴플렉스 가질 필요는 뭐 있어요. 그런 이런 거죠. 나는 강남 아파트 안 갖고 있더라도 내 부산에 살지만 우리 집에 가령 황금 송아지가 뭐 10마리 있다면 굳이 뭐 배 아플 필요는 뭐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은 우리가 그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고정관념 이런 거로부터 저는 탈출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건 이제 기질 보고 판단하라고 그러는 건데, 지금은 주식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주식을 통해서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이 저는 열린 것 같아요. 말씀하신 금송아지도 사실은 그 긴 시계열로 보면 글로벌 금값이나 서울 아파트 값이나 별 차이 안 나고 오히려 아마 은값은 더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기회비용과 비교율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어떤 세상이 왔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세상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에 그라운드 에셋 시대였다고 얘기를 해요. 땅을 기반으로 하는 대부분 부를 정식시키는 어떤 그런 방법. 그게 그라운드 에셋이었다면은 저는 요새는 플로팅 에셋, 플로팅이 허공이나 공중이죠. 과거에는 이제
지대 추구형 자산 형성. 과거에는 이제 네. 지대 추구형 사회였다면은 지금은 오히려 비지대 추구형 사회가 저는 충분히 열릴 가능성이 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면서 금융지능이 높은 사람이 오히려 더 부를 빨리 어떻게 보면 축적하는 그런 사회가 왔기 때문에